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객관식을 하는군요. 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책이 좀 늦어져가지고 굉장히 좋은 책이 나오려고 그러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원래는 오늘 나올 생각이었는데 교정지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정을 한 3번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늘 선생님들이 교정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말이 교정은 교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교정 보는데 그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보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야 인쇄에 넘어가서 아마 다음 주에는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 예습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스럽고 해서 기존 교재에 있는 걸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거의 웬만한 거는 겹치고 최근 게 없어서 제가 업데이트를 시키느라고 지금 객관식도 겸사겸사 만든 거고 제 목적은 해설을 좀 더 이제 깐깐하고 자세하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어서 거의 최신 기출은 웬만한 거는 보기별로 해설을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없는 거는 이제 겹치는 것들 너무 많이 겹치니까 지겨워서 좀 빠지는 거 문제 빼고는 혼자 읽어봐도 공부가 될 정도로 깐깐하게 좀 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제본이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유형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문제풀이는 유형별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해당하는 걸 다 묶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엑서사이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유형별로 묶어보니까 약 79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더 쪼갤 수도 있는데 제가 기준에 의해서 쪼갠 게 79개 정도 유형이 되고 그 유형별로 내용을 쭉 묶어놨고요.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재정학의 기초처럼 정부의 기능에 관한 거다 대표용 1번 있죠. 그러면 거기 밑에 바로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따른 문제를 싣고 요약 정리를 해놓고 다시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만 읽어봐도 복습이 한 번 더 되시도록 그래서 따로 기본서는 특별하게 내가 그래프나 추가로 설명을 자세한 걸 봐야 되겠다 하기 전까지는 이것만 봐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도록 일부러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시면 대표용 2가 나오죠. 마찬가지야. 파레토일성이 이 대표용 두 번째 내용일 줄을 이루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약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세 번째는 상중하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난이도가 상급이냐 중급이냐 하급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느냐 본인 스스로가 점검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상대적으로 시간은 없는데 재정학을 어느 범위까지 풀어야 하는가 라는 걸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상중하를 표시를 했고요. 중하는 다 푸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나 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못 풀어도 시험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문제를 제가 상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상급 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리진 않아요. 고급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이라고 써있는 고급 문제는 어떤 분이 푸셔야 되냐면 재정학 공부가 많이 돼 있으신 분 중하를 풀어봤더니 나한테는 난이도가 껌 같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좀 더 고쳐온 문제 없어 하시는 분들이 풀어보시고 도전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올해가 초시생이고 난 재정학이 좀 취약하고 약한데 하신 분들은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재라는 게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야지 골고루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상급 난이도까지 올려놓은 거니까 크게 개념치 않으셔도 되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상급 난이도는 제 교재지만 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난이도를 보시면서 안 풀리시면 왜 안 풀리지 보면 상급일 거예요. 근데
풀리셨는데 왜 안 풀리셨는데 중요해요.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라는 보이지 않는 충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상중하가 가지는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고 그렇게 해서 문제들을 실어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첫 시간이니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제 풀이에 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객관식에 임하는 자세죠. 이제 우리가 기본서를 볼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이상 기본서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에 제가 별표해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읽어봅니다. 난 이거 읽어볼 시간이 없는데 하시는 분은 요약 정리라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다시는 얘를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그래서 기본서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까지 예습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범위까지 읽으시고 반드시 뭘 하셔야 되나요? 문제를 풀어 오셔야 돼요. 문제 풀이를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기본 이론을 들으실 때는 예습 중심이었나요? 복습 중심이었나요? 그렇죠. 복습 중심으로 따라오셨다면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게 맞고요. 왜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따라오셔야 되는데 문제 풀이는 예습이 먼저입니다. 복습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습은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복습은 최소화. 예습에서 끝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파트가 끝났다. 그러면 내일 당장 그 파트를 시험 보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습하시고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추가로 습득하시고 들으시면서 정리하는 시간이지 내가 이걸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통해 내 걸로 만들겠다. 그럼 이미 늦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쓸모없는 강의예요. 그래서 아예 예습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복습이 누적되면 또 복습해요. 또 복습해요. 그럼 계속 딜레마예요. 처음부터 뭘 하셔야 돼요? 예습. 그럼 강의 듣고요. 뭐만 복습을 하냐면 새로운 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이런 풀이 방법 그런 거 중심으로 별표해 놓고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지. 예습하시고 강의 듣고 끝. 이런 마인드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내용 먼저 복습하시고 문제를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고 마무리. 그러면 예습이 여러분 3시간이면 복습은요? 20분이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예습을 또 하셔야 돼요. 복습할 시간에, 옛날에 복습할 시간에 꼭 예습을 해오셔야 되고요. 문제를 풀 때 제가요 어떻게 풀라고 그랬죠? 자, 대표 유형을 보시면 1번 한번 봐볼까요?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황당하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딱 정부의 기능을 딱 보니까 문제가 딱 몇 개 있나요, 여러분? 3개 있나요? 그러면 이 3개는 3분 동안 풀겠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문제당 몇 분이요? 1분. 초를 잽니다. 3분 푸시고요. 정답 읽고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페이지를 넘겨요. 이거 쉽겠잖아요. 이 문제는 기초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용 2부터 문제를 쭉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대표용 2는 그럼 자기가 골라요. 나 5번까지 풀겠어. 그러면은 5번까지 몇 분 동안 풀어야 돼요? 근데 5분 동안 5문제 풀고 쉬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죠. 그러면은 최소 몇 문제는 풀어야 될까? 10문제를 고르세요. 무조건. 10문제를 골라서 최소가 10문제입니다. 10문제를 골라서 10분을 재세요. 그리고 풀리든 안 풀리든 10분 동안 10문제를 찍으세요. 찍는 거지 잘 안 풀릴 거 아니야. 풀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아주 얇은데 지식이. 찍고 계속 넘어가셔야지. 이면제는 답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교재는 또 봐야 되니까 답을 체킹하시면 안 되고 틀린 건 또 봐야죠. 이거를 세 바퀴는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객관식을 몇 번 보셔야 된다고요? 세 번을 봐서 답이 암기가 될 정도로 봐야지 재정학에서 80점 이상 나옵니다. 80점 이상이 목표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야? 90점. 90점 아니. 70점 이상이 목표다. 아니, 60점 손 드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 제 강의를 듣고 어떻게 80점이 목표가 아닐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조건 80점 이상 맞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세 번은 돌리셔야 돼요. 똑같은 걸 세 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토 나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셔야 돼요. 이거 다 아는 건데 이래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암기될 정도로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기본서처럼 반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재정학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하시는 분한테 문제 풀이 책을 몇 번 읽어봤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2번 읽어봤대요. 떨어져요. 안 되시는 분은 3번 보고 또 안 되시는 분은 4번, 최대 5번까지 읽어보는 자세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문제풀이를 여러분 예습하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재정학 문제를 예습해 가야겠어. 앉았어요 자리에. 한 문제 풀고 쉬고 한 문제 풀고 쉬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딱 정해놓고 10분 10문제 되든 안 되든 푸시고 상문제 건너뛰어요. 뛰고 풉니다. 또 그 다음에 10분 답 확인하시고요. 왜 뒷거랑 또 겹치거든 문제가. 보기가 겹치니까 한번 확인해줘요. 그 다음에 또 10문제 풀어요. 그러면 예습하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리고요. 좌절감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시는 거야. 그래서 첫 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시고 또 이해도 하실 거잖아요. 한 번 더 안 해요? 한 번 더 푸실 거잖아요. 그때 또 한 번 하시고 이렇게 그때 속도가 빨라져요.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시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지 시험장에 가서 40분에 40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40분에 40문제 못 풉니다. 재정학. 단 계산 문제 버리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벌어줄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로 시간을 좀 안배를 해주시면 충분히 50분 안에는 40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디다 내가 좀 더 가중치를 둘 거냐 과목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는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렇다는데 기본적으로 40문제는 40분 안에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시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안 되더라도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1분 안에 한 문제씩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하나도 모르는데 연습하시면 되니까 꼭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예습을 중심으로 한다. 이거 꼭 지켜주시고요. 이면지에다가 1번에 3번, 2번에 4 답을 체킹하시고 다 이러겠죠? 그렇죠? 다 이럴 거예요. 어쩌나 쉬운 거 이렇게 맞췄을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쳐진 거 있잖아요. 다신 보지 마세요. 내가 처음 풀었는데 맞춘 거는 누구도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2번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맞춘 것만 계속 봅니다. 이거 맞췄는데 이렇게 필요 없고요. 찍는 연습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을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야 돼요. 감각을 길러야 되니까 3번을 찍었는데 맞췄어요. 근데 찍어 맞췄잖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근데 감각은 길렀으니까 충분한 거고 틀렸다는 표시해 두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2번째 또 풀면 여러분 얘 맞출 거 아니야? 그럼 얘 버리는 거 이제. 3번째 반복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만 반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전수를 어떻게 반복하겠어요. 이 작업을 그래서 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나는 2번, 3번이 틀린 문제였다면 2번째도 이것만 3번째 보시면 계속 문제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학급 문제부터 떨려져 나갈 거예요. 학급은 떨겨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좀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지식을 범위를 좁혀 가셔야 돼요. 내가 뭘 모르는지 그렇게 예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바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 오실 걸로 믿고 저희는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재정학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걸 배우는 과목입니다 라고 개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걸 한번 다시 해볼게요. 뭘 배워왔는지를 한번 확인 학습하는 거죠. 자, 미시경제학이 재정학의 토대이고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다루는 분야가 미시경제학입니다. 미시경제학에서 두 경제 주체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한번 만나죠. 그때 기업은 물건을 공급하고요. 가게는 그걸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어디 가서 요소를 제공하나요? 그렇죠. 요소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요소를 공급합니다. 돈을 벌어서 물건을 사고요. 기업은 요소를 어떻게 해서 물건을 공급하나요? 수요에서. 그때 이 시장이 뱅글뱅글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게 여러분 시장의 뭔가요? 가격기구 아니야? 이 가격기구를 고전압하는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기구가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어디 밖에 있으면 돼요? 시장 밖에. 이 질서가 잘 돌아가도록 야경 국가의 역할에 머물면서 최소한의 정부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 가격기구가 여러분 잘 작동하지 않으면서 삐걱거리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시장의 실패. 있죠 여러분?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볼 거고요. 문제 풀이하면서 시장의 실패가 야기되면 누가 개입하는 근거가 돼요?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가 되고 정부가 들어온 순간 얘가 어떤 활동을 우리한테 펼치는가 그걸 연구하는 게 재정학의 분야가 되는 거죠. 정부의 경제 활동과 원리를 탐구하는 게 재정학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뭔가 액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다 그랬죠. 돈은 어디서 조달해요? 그렇죠. 우리한테. 재원을 조달합니다. 재원을 조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나요? 여기서 나온 게 무슨 론인가요? 조세론이 나오죠. 조세론이 평균 20문제가 출제가 되는 압도적인 출제 범위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세를 여러분 부과할 때 뭘 만족하도록 부과해야 되나요? 공평성. 이걸 다루는 게 우리 교재로 보면 파트 몇이었나요? 7이요? 4편이죠. 편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4편에서 우리가 배운 게 조세의 기초. 편의원칙, 능력원칙. 능력원칙은 수직적, 수평적, 공평성 이런 거 다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전가와 귀착을 통해서 누구에게 세부담이 일어나는가 이런 공평성 측면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할 때 이상적인 요건 뭘 만족하도록 그렇죠. 효율성은 몇 편이야? 5편에서 배웠죠. 5편은 조세와 효율성에서 여러분 땡땡땡 네 글자 뭐가 있나요? 초과부담 배웠잖아요. 초과부담이 다 효율성에 관한 거잖아요. 초과부담이 여러분 0이 되면 효율성을 만족하는 거고 그런 조세는 세상에 없죠. 아예 없어요. 이쪽 두 개 말해주세요. 피구세하고 중립세 있죠. 중립세, 정액세, 중립세가 있습니다. 두 개 부분은 다 초과부담을 야기하잖아요. 기억나세요? 피구세, 싹쓸이, 외부성을 싹쓸이해서 효율성으로 만들고 중립세는 존재 자체가 뭐 여러분? 효율성을 만족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성과 관련해서 5편에서 배웠고요. 세 번째, 조세에 무슨 효과가 있나요? 경제적 효과가 있죠. 조세를 부과하면 여러분 가계와 기업에 소득세하고 무슨 세 부과야? 법인세. 가계에게 소득세 부과하게 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요? 노동공급 또
저축. 또요? 위험부담 행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그게 몇 편에서 다루는 거야? 이거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끝내신 단도 있잖아요. 6편. 이거. 그 다음에 법인세 부과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투자. 이거 보는 게 6편의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배당 정책, 최적 자본 구조 이런 거 등등 여기서 나왔었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조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죠. 요거 배울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경제적 효과 배울 때. 나머지는 뭐 그냥 툭툭 따라가면 되는 거고.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파트가 성과, 귀착과 경제적 효과 요거에 관한 걸 제일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여러분 돈을 걷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써야겠죠.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무슨 지출이론 아니야? 공공지출이론은 3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돈을 써요? 예산. 무슨 분석해야 돼요?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통해서 여러분 공공지출이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정부가 돈을 걷고 쓰려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야지 쓰고 걷는데 근거가 될 거 아니야. 정부 개입에. 그럼 시장의 실패가 어떤 상태인가 확인해 봤잖아요. 그게 뭐뭐 있어요? 챕터를 달리해서 봤던 거. 외부성하고 뭔가요? 공공재. 이 둘은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몇 편에 실려있나요? 2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개입해요, 여러분? 정부가. 들어와서 세금 걷고 쓰더라 이렇게 논리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외부성 공공지 시험 문제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조세 전가 교착 요 파트, 경제적 효과 요 파트 3개가 제일 어렵죠.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장의 실패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장 실패가 아닌 바람직한 상태부터 확인할 게 아니야. 그게 1편 아닙니까? 뭔가요? 효율성을 만족하는 상태가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봤던 거죠. 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재정학은 정부가 돈을 걷고 쓰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연구하는 게 재정학이었고 재원 조달 방법이 텍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었나요? 자, 채권도 있었죠. 공채. 이거는 기타 주제. 근데 정부가 들어오면 여러분 뭐도 해요? 소득 분배도 하는 거 아니야? 기타 주제. 또 뭐 있나? 공공요금을 결정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니까 무슨 재정도 봐야 돼요? 지방재정 이렇게 크게 나누시고요. 기타 재정학의 주제에서 여러분 약 평균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오고 공공지출이론 1, 2, 3편을 묶어서 우리가 말하죠. 요 3개를 묶어서 약 몇 문제 정도 나오네? 나머지 13, 14문제. 조세론에서 몇 문제? 20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토탈 40문제 나오지 않네? 여기 7문제, 여기 13문제, 여기 20문제, 토탈 4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정하게 여러분 큰 틀을 잡아봤고요. 뭐 이런 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걸 배웠구나 이렇게 큰 틀이 그려지시죠. 새록새록 이렇게 막 한쪽에서 기억이 올라오지 않나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를 봐주세요. 자, 정부의 기능부터 볼까요, 여러분? 정부의 기능은 제가요, 그거 얘기를 빼먹었네요. 요 문제집을 쓰면서 다시 한번 기초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0년부터 여러분, 2016년이니까 평균 약 20년 정도. 그죠? 16년 정도인데, 1999년 거는 차마 가져다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난이도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어투가 달라요. 지금처럼 세련되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험만이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3년 이후부터는 우리 시험밖에 없어요. 객관식이. 그래서 갖다 쓸 게 우리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기존의 객관식에 있을 때 좋은 문제들은 제가 가져왔어요. 그게 이제 행시나 입법고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옛날 문제지만 행시나 입법고시 문제는 우리 기출이 아닌데
우리는 나온 적이 없는데 필요하니까 가져온 것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2010년 이전의 기출들은 우리 시험지에 실려 있어도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2010년 이후의 문제가 조금 난이도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 이전 거는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단답형으로 지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금방 풀리니까 그런 난이도 낮은 문제들은 저도 좀 빨리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 무슨 교재가 난이도가 이렇게 오래된 게 실려있냐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밖에 시험이 없어서 그래요. 세법이나 재무나 이런 과목들은 경제학에도 과목이 있고 여러분 회계사 시험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신만 실어도 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고 옛날 문제라고 버리지 마시고 소중히 다뤄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정보의 기능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보의 기능은 요약 정리해 보세요. 자원 배분 기능과 소득 분배 기능과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죠, 여러분. 자원 배분 기능은 뭔가요? 효율성과 관련된 거. 소득 분배 기능 공평성과 관련된 거고요. 경제 안정화 기능은 거시적 측면의 안정화를 말하는 거죠. 그럼 효율성과 공평성은 미시적 측면의 정부의 개입을 얘기한다라는 표현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을 한번 볼까요?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복지국가의 목표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미시적 효율성 달성. 당연하죠. 정부가 추구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미시적이라는 말이 있을 뿐이지 효율성이 달성하는 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2번 물가 안정은 거시적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가, 실업, 국제 수지 이런 거 해결하는 거죠. 3번 빈곤 문제 해결은 뭔가요? 소득 분배와 관련된 거죠. 사회통합은 좋은 말 같네요. 그렇죠? 한동안 이걸 주장했으니까 사회통합은. 그 다음에 완전한 평등 추구는 딱 봐도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게 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은 풀어보시고 2번을 한번 볼까요? 재정의 기능을 자원 배분, 소득 분배, 거시 경제 안정화 등 세 가지로 나눠 볼 때 다음 중 자원 배분 무슨 기능인가요? 효율성. 기능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을 고르래요. 최저임금제 실시가 1번에 있네요. 최저임금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이 너무 낮은 경우 법으로 강제해서 여러분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최저임금 제도는 미숙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노동시장에서 받고 계신 임금은 다 최저임금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미숙련 노동자거나 또는 미성년자들이 소년, 소녀 가장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취업하게 되는 경우 저임금에 고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를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은 어떤 측면이 강할까요? 정부의 기능 중에. 그죠? 분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배 기능에 해당합니다. 2번 공공근로사업은 어떨까요? 공공근로사업은 두 가지의 견해가 녹아 있습니다. 일단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이 목표죠. 그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건 분배 측면이 강하죠. 또 하나는 여러분 공공근로사업은 케인즈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케인즈는 뭘 주장했나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무슨 사업을 실시해라?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정부 지출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땡공사 같은 게 대표적인 공공근로사업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경제 안정화 측면도 같이 녹아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녹아있는 게 공공근로사업이고요. 3번의 고용보험제도 운영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요? 고용보험은? 사회보장제도잖아요. 4대 보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분배죠. 그 다음에 소득세율 인상 5번은 어떤가요? 세율 인상. 분배죠, 여러분. 세율 인상에서 고소득층에게 많이 걷겠다는 얘기는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측면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분배가 될 거고 국방비 지출은 어떤가요?
국방은 여러분 공공재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공공재잖아요. 공공재와 관련된 건 효율성이에요, 공평성이에요? 효율성입니다. 다 외부성 공공재 다 뭔가요?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 효율성 맞죠? 공평성 상관없어요, 여러분. 효율성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국방비는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국방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배분 기능에 해당합니다. 무슨 생산일까? 여러분 시장에 내보내두면 과소 생산이겠죠. 그 정도 아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우리는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장에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여러분 파레토일성과 시장의 실패로 제가 대표용을 파레토일성으로 잡아놨습니다. 파레토일성. 파레토일성 요약 정리 좀 해볼까요? 파레토일성이란 말 말고 여러분 뭐라고 써요? 최적이라는 말도 쓰죠. 얘네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파레토 효율성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실현 가능 배분이라는 게 있었죠. 실현 가능 배분은 두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여러분 우리 사회 부존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넘어가고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에지워스 상자 안에서만 분석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됐고요. 파레토 개선이 있습니다. 파레토 개선은 어느 한 사람의 후생 감소 없이 또 다른 사람의 후생이 증가하면 개선이죠. 맞나요? 됐고요.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더 이상 뭐가 불가능해?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 개선이 불가능하면 거기가 뭐야, 여러분? 최적이 되는 거죠.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쓰기에 너무 기니까 말로만 할게요. 한 사람의 후생의 감소 없이는 또 다른 사람의 후생의 증가가 어때요? 불가능한 분배 상태야, 배분 상태야? 분배 상태야, 배분 상태야? 분배 아니야. 배분이라고 그랬어요. 파레토 효율적 배분. 왜 여러분? 가치 판단이 개입이 안 되는 게 배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공평성을 다루는 게 아니라고요. 뭘 다루는 거야? 효율성. 됐죠, 여러분? 네. 자, 파레토의 효율성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을 봤고요.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면 시장의 성공이야, 실패야? 성공이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갑니다. 파레토 효율성 조건. 뭘 만족하면 되나요? 무엇의 파레토 효율성? 소비죠, 소비, 그죠?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자,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은 여러분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조건 갑니다. 두 사람의 뭐가 같을 때야? 진짜 오랜만이네요. MRS가 같을 때, 그죠? A, 첨자 불러주세요. 그렇죠. 첨자는 여러분 이 그래프가 나오는 평면의 좌표를 읽으시면 되고 어디부터 무조건 읽는 게 원칙이다. X축부터 무조건 읽는 게 원칙입니다. 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한 거. 두 사람의 MRS가 같고 무엇까지 같아져야 돼요? 그렇죠. P1분의 PX. 얘 이름 말해줘요. 두 요소의 상대 가격비인가요? 두 재화의 상대 가격비인가요? 재화입니다. 두 재화의 상대 가격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조건을 여러분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 누구인가요? A. 여기는요? 사람이 나와야죠. 소비의 파레토 일상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교환의 파레토 일상이라고 하죠. 기억나세요? 됐죠? 자, 두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나요? 교환을 하죠. 초기 배분 상태가 여러분 효율적이지 못하면 교환을 통해서 효율적인 점으로 옮겨갑니다. 그런 점들을 쭉쭉쭉 그려보면 무슨 곡선들이 접해요, 여러분? 얘들이 뭐라고요?
우리 토요반 대학생. 뭐라고? 공부를 안 하는군요. 네? 아버지 이름까지 말하겠다. 너 그러다가 다 나올 것 같은데. 뇌 속에 있는 건 다 나올 것 같은데. 이 생산관이 곡선이라고? 얘네들 이름이 뭔데? 그렇죠. 대학생이 큰일 났네요. 이거 여러분 무슨 공간이야? 재화 공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었는데 조만간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무차별 곡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차별 곡선이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아니야? 그런 점들을 연결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계약곡선이죠. 이걸 아셔야죠. 계약곡선입니다. 계약곡선은 소비 효율성을 만족하는 점들의 궤적이죠. 맞습니다. 자, 소비 효율성을 만족하는 점들은 무슨 공간으로 옮길 수 있나요? 그렇죠. 자, 이 점은 누구의 원점이에요? A의 원점이죠. A 스스로의 원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있는 X, Y, Z를 누가 몽땅 독식하고 있나요? B. 자신의 원점에서 멀수록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B가 독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은 여러분 누구의 기분이 최고치? B. 요 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로 갈수록 누가 점점 소비량이 많아져요? A가. 그래서 A가 기분이 점차 좋아지고 B는 다운되겠죠. 그런 점들을 연결해서 이 점은 누가 독식하고 있나요? A가. 그래서 연결한 점을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효용 공간에서 나온 효용 가능곡선. 얘는 이름이 뭐라고요? 계약곡선. 이 그래프는 요약 정리 안 그려놨습니다.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소비의 파레토 일성이 기출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소비의 파레토 일성에서 두 사람의 MRS가 같을 때 효율성이 만족되고 더 이상 교환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벌어진다면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되면 MRS가 크다라는 말은 MRS의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MRS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교재에 안 써놨으니까 써주세요, 여러분. X를 한 단위 추가로 소비하기 위해서 포기할 용의가 있는 무슨 주의 소비량인가요? YJ 소비량. 얘는 무엇의 비율로 쓸 수가 있나요? 한 개 효용의 비율로 쓸 수가 있고 얘가 뭔가요? 얘는요. 그래서 MRS가 여러분 크다라는 말은 두 자와의 교환 비율인데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 생각이에요. 그럼 MRS가 크단 말은 X 하나 없게서 포기한 용의가 있는 Y장이 몽땅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XJ를 좋아해요? YJ 좋아해요? 그렇죠. MRS가 클수록 XJ를 선호하는 선호 체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A가 MRS가 B보다 크다면 A는 무슨 Z를 선호해요? 얘는 상대적으로 무슨 Z를 선호해요? YZ를 선호하게 돼요. 그럼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게 되면 교환이 일어나면 얘는 뭘 줄까요? 얘는 뭘 받아올까요? 그러면요. 뭐가 증가한다고요? 총용이 증가하죠. 써보겠습니다. N요 Y분의 B이고요. 얘는 M6 Y분의 뭔가요? M6 이거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입니다. 얘는 30분의 10이에요. 자, A가 여러분 X를 좋아하니까 X를 받아왔습니다. 기분이 얼마 좋아져요? 30. Y는 좋잖아요. 소비를 덜하면 기분이 얼마 나빠져요? 전체 더하면 효용이 얼마인가요? 이 얘기 아니야. 기분 좋아지는 거에 교환하니까. B도 여러분 뭘 받아와요? Y 받아왔네요. 그럼 Y 싼 기용이 30 증가하죠. X는 줬으니까 10 감소해요. 총 효용이 얼마 증가요?
둘 다 윈입니다. 뭘 하게 되면? 교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교환의 용의가 있는 거고 이때 점차 y를 받아오면 한계용이 어떻게 되니까? 점차 이제 체감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돼 여러분? y는? 아니 b는? 빨리요. 얘 커져요. 얘는 x를 계속 받아오니까 x 한경이 어때요?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지니까 둘이 어떻게 될 때까지 교환해요? 같아질 때까지 이겁니다. 둘이 같아지면 교환 비율이 똑같으니까 교환할 용의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요거 가지고 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가지고 내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그게 제가 기본 강의 때 풀어드렸던 9페이지의 5번 문제입니다. 자, 9페이지의 5번 문제를 보시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A에게는 X의 한 단위가 추가 감소된 경우와 Y의 두 단위가 추가 감소된 경우에 동일한 효용의 증감이 나타납니다. 일부러 여러분 추가 감소를 두 개 다 써서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고민하지 않고요. 어디다 그냥 집어넣어요 여러분. 델타 X분의 델타 Y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이게 정의거든. MRS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B에게는 Y의 한 단위가 추가 감소된 경우와 X의 세 단위가 추가 감소된 경우에 동일한 효용의 증감이 나타난대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럼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MRS는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A. B도 델타 X분의 델타 Y. B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A는 어떻게 되나요? X를 한 단위 어떻게 할 때? 추가할 때 추가 동그라미. YJ 두 단위를 어떻게 할까요? 감소 동그라미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를 들 때 YJ 몇 단위 감소? 두 단위 감소입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이 절대값 씌웠잖아요. 됐고. 자, B 갑니다. B는 Y제 한 단위가 추가 감소된 경우와 X제 세 단위가, 그러면 X제 세 단위부터 가요. X제 세 단위가 추가 동그라미. 그 Y제 한 단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봐? 감소해야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고. 먼저 써 있어도 상관없어요. 일관되게 동일하게 집어넣어야지 비교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X제 몇 단위? 몇 단위야? 세 단위 아니야? 세 단위가 추가된 경우 Y제 몇 단위 감소야? 한 단위 이거죠. 하니까 플러스가 또 되잖아요. 그러면은 B는 3분의 1이고 A는 몇인가요? 2? 어디로 붙으면? 됐죠 여러분? 이 영어를 그냥 아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얘는 2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MRS가 누가 커요 여러분? A가 크죠? 그러면 누가 X제를 좋아한다? A가. 1번 보기 볼까요? 현 상태는 파레토 최적 상태이다. 틀렸죠? 두 사람의 MRS가 다르기 때문에 파레토 최적이 아닙니다. 2번 현 상태에서 A, B의 X, Y, Z에 대한 한계 대체율은 같나요? 아닙니다. 누가 커요? A. 3번 A의 경우에 YZ 한경은 X 한경보다 크다. 이 용어가 이거랑 똑같은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MU 부분에. 그렇죠. 그럼 A는 여러분, A는 YZ 한경보다 X 한경이 2배 크죠? 그러면 3번 맞나요? 틀리나요? A의 경우에 YZ 한경은 XZ 한경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죠? 무슨 한경이 더 커요? XZ. 4번 A와 B의 X제와 Y제로부터 각각 발생하는 한계 효용의 비율은 같나요? 한계 효용의 비율이 여러분 MRS가 같냐 이 말이잖아. 한계 효용의 비율이 이거잖아. 이거 다르잖아요. 얘는 2, 얘는 3분의 1 다릅니다.
한계 효용의 비율이란 말은 MRS가 같냐 이런 뜻이에요. 5번 A가 YZ 한 단위를 B에게 양도하고 XZ 한 단위를 받으면 현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 맞네요. A가 MRS가 크니까 무슨 Z를 선호해요? XZ. 얘는 YZ. 그러니까 YZ를 주고 X를 뭐하면 받아오면 개선이 가능한 거죠. 부등호는 여러분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는 교환하면 개선이 가능한 상태 아니에요? 근데 이퀄이 되면 더 이상 개선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정도면은 전혀 어렵지 않고요. 소비의 효율성은 이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의 효율성까지 한꺼번에 도출하고 여러분 가고 싶은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거보다 하나 먼저 정리할 게 있네요. 11페이지 7번을 보시면요. 두제와 X와 Y를 값은 각각 50단위, 을은 30단위씩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X에 대한 YZ 한계 대체율은 값이 3이고요. 을은 2입니다. 값과 을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X에 대한 Y의 교환 비율을 물었어요. 한계 대체율이 3과 2니까 여러분 교환을 하면 후생이 둘 다 증가하겠죠. 근데 교환 비율을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두 사람의 MRS 사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한 사람에게 교환 비율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모두 이익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사이에서 교환돼야지 둘 다 윈이라는 무역 이론과 교환 이론의 원리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사이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그냥 암기하세요. 단순 암기입니다. 자, 왼쪽 6번 갈게요. 두 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교환 경제에서 두 소비자가 여러분 계약 곡선상의 한 점에서 교환을 통해 계약 곡선상의 다른 점으로 옮겨간다면 두 사람의 후생 사이에 발생하는 변화를 물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점에서요. 계약 곡선상의 점으로 점프하잖아요. 여기도 더 이상 개선이 안 되죠. 여기도 개선이 안 되죠.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프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개선이 더 이상 안 되는 점이니까 여기 오면 여기에 머물러요. 근데 만약에 점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죠. 자기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은 어때요? 이익이에요. 원점에 가까워진 사람은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계약 곡선 상이라 하더라도 선상에 만약에 이동이 일어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정하고 준 거잖아요. 반드시 한 사람은 이익이고 한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한 사람은 이득이고 다른 사람은 손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른 아이디어는 좀 더 여러분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첫 시간이니까 잠깐 10분 쉬겠습니다.